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일본 총리가 미국 신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 상대가 된 것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부분 일본과 미국의 경제, 무역, 마찰을 말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과 아시아의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의 레드카펫을 밟기 하루 전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의 주제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대통령 보좌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경제 제재에 관해 여러 번 대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2017년 이란의 혁명 기념일은 거센 반미 시위로 기록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무슬림 국가 출신 여행객과 난민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고 트윗했습니다. 의외로 연방대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연설문은 멕시코 외무장관의 개인적인 도움으로 온건하게 고쳐줬다고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류 미비자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해상충 문제는 이미 불거졌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트럼프 호텔과 관련해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대통령 사위 패밀리가 마이애미 말린스를 사려고 추진 중이자 잡음이 커집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이 대통령 딸 물건을 사라고 직접 홍보한 뒤 의회에서는 처벌 범위를 논의합니다. 한 남자가 택시회사 우버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면서 우버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 아직까지 슈퍼 초강대국 미국 신임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입니다. 내일 이제 골프도 치고 골프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째도 미국에 머무는데 워낙에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그 내각팀 또 비즈니스 리더들과 많이 그 함께 오죠. 단단히 그 마음을 먹고 일할 것을 꼼꼼히 준비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설위원의 그 글이 주목이 됩니다. 홍콩의 그 논설위원인 데이빗 그 페스 씨인데 희망의 동맹, 희망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미국과 일본 동맹을 희망으로 부르자, 희망의 동맹으로 부르자. 이게 이제 이 그 논설위원이 붙인 얘기가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기억이 납니다. 분명하게 미국 상하원 합동 그 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미국의 그 팝 문화 같은 것을 아베 신조가 많이 얘기를 해서 미국 정치인들의 박수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킹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그 연설을 했었을 때 비슷한 시기였습니다만 미국 의회에 의원들이 직접 참석한 게 아니라 저희야 이제 미국에서 늘 그 뉴스를 보면은 알잖아요. 그 이제 그 연설장에 의원들이 대신 그 보좌관이라든가 전혀 알 수 없는 얼굴들로 대부분 채워졌었고 그리고 많이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당시에 그 연설을 할 때는 의원들이 직접 그 참석을 했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미국 의원 듣기 좋으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이었는데 그만큼 그 오바마 대통령과 가깝게 그 미국과 지내고 싶어 했던 아베 신조의 그 일본 지도자로서의 그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 모든 그 힘을 쏟은 것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캐롤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케네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존 F 케네디를 너무나 그 일본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뭐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요.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그의 딸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캐롤라인 케네디를 일본 대사로 보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가 참 그 간살스럽다.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에 지난해를 말하죠. 겨울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당선자를 어느 세계의 지도자보다도 먼저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오듯이 비행기를 타고 트럼프 타워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해외 정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습니다. 오바마가 그 자리에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그게 이제 간살스럽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을 보호해야 되는 일본 지도자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논설위원이 그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화를 비난을 하고 아메리카 포스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무역 여러 가지 그런 이슈도 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는 일본의 그 방위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후에 국방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전체 GDP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국과 함께 그 미군이 이제 5만 명이 일본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중국도 지금 그 영해 분쟁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또 만일 북한에서 미사일 같은 것이 날아올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일본이 스스로 그 방위를 하지 못했었던 물론 이제 지금 자위권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해에 많이 발동을 시킨 그런 일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그 보호를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일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일을 국방에 관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정말 맨발 벗고 달려오다시피 해서 트럼프 타워에 가서 좋은 분위기로 만났었고 그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초대한 해외 정상이 됐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만 그 초대를 빨리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음 날 이제 골프까지 치잖아요. 이게 뭐 최대한의 뭔가를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볼 때는 이 논설위원이 이제 홍콩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반응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안정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나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확실하게 빨리 당신을 지지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렇게 미국에 제일 먼저 오는 티켓까지 받아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안심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자문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이 그 포진해 있다 하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그 일본에 주둔하는 그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20억 달러는 돼서 다른 동맹국보다 훨씬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국방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과 그 대치를 하는 그 같은 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평양 미군 기지 건설하는데도 일본이 지금 200억 달러를 지원을 했답니다. 두 군데는 물론 일본에 있고 미국령 괌에도 일본이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돈을 전혀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자세히 그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는 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북한 이제 일본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자위권을 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때에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여러 가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동쪽까지 그것이 뻗쳐서 북한, 뭐 대만, 남중국해까지도 미군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에 5만 명의 그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뭐 한국보다도 많아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의 자산이다. 특히 지역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그 강조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군을 다 5만 명을 미국으로 뺀다면 뭐 미국으로서도 전략적 재앙이다 하는 것을 톡톡히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비용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5만 명에 관한 비용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하와이에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요격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SM-3 블럭 그 IIA라고 불리는 시스템이라는데, 물론 이제 미군 함대에서 쏘아 올렸겠죠. 이게 미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한, 말하자면 북한으로부터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이 올 때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요격 미사일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정하기를 원한다면은 일본의 도움도 결정적인 것이고, 지형적인 도움이라든가 기술적인 도움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요. 그래서 이 같은 안보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무역 마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그 미국 무역 적자, 미국과 그 관계에서 한 14% 무역 적자인데, 이게 그래도 1980년대에 40%보다는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는 것도 알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관 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일본 회사의 미국 투자 같은 것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 쉐일 가스를 사겠다는 거, 지난달 이제 처음으로 일본으로 배달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좀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 것까지 다 그 내놓고 트럼프와 대화를 해보겠다는 건데,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너무 대치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북한이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갑자기 또 바꿔버린다든가 해서 그 아시아에 긴장이 일어난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중국 그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두 나라 그 리더들이 눈과 눈을 맞추고 뭐 골프까지 치면은 뭐 8시간 골프를 치면 몇 시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희망의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게는 민주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그 민주당은 싫어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과의 관계, 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시키는데 이 두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무역도 무역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그 지역, 그 아시아 태평양의 어떠한 그 안보에서의 안정이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자신의 그 지지자들, 그리고 뭐 반대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그 지지자들에게 뭔가 그 국내적인 이슈를 보여줄 때는 정신없이 그 휘몰아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갈 이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데도 휘몰아치듯이 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본인이 캠페인 당시에 했었던 그 과격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물러서서 전임자, 미국이 오래 지속했었던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에 지금까지 그 아베 신조를 포함해서 황교안 한국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포함해서 20명의 다른 나라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전까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대통령에 당선된 그 직후 이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이제 편지를 보냈다 해서 이게 시진핑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무시하는 것이냐 했더니 바로 오늘이 이제 아베 신조가 이제 미국에 와서 레드 카펫을 밟는 날이니까 이브인 어제 저녁에 미국 시간으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이게 1979년부터 대만은 중국의 부분이다 하는 그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는 중국의 무역 관계, 환율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국무장관 그 지명자가 그 렉스 틸러슨이 청문회 당시에 대만은 그저 그 지렛대로 사용할 뿐이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편지만 보냈지만 사실은 이방카 트럼프와 그 사위와 딸이 그 설이요. 음력 설 때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 이방카의 어린 딸이 그 만다린으로 중국 새해 노래도 부르고 그 전에도 뭐 중국 옷을 입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소프트한 부분으로 그동안 양쪽으로 이제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뭐 무조건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는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상대에게 거저주는 것 같으니까 아주 그 팽팽한 줄달리기를 좀 하다가 그렇게 해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제 그 수요일 날 편지를 보낼 때 직접 이제 중국 대사관에 그 편지를 전했는데 새해 메시지인 것처럼 해서요. 새해 메시지에 대해서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열 하루 전에 이미 그 기념식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중국으로 간다. 이것은 미국의 과거의 그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때도 그랬고 1980년도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92년도에 또 그 아들 부시도 2000년도 에 뭔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그 다시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싹 그 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 예외가 있다면 지금 그 부통령이 아주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아무리 그 여러 번 물어봤었을 때 그런 일 없다 하고 딱 잘라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이 그 취임하기 전에 이제 그 러시아 대사와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속에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해서 경제 제재 내린 결정을 한 거 그것을 철회하는 거 이 대화를 여러 번 했다라고 언론이 계속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물어봤었을 때 그런 일 없다 했는데 지금 그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후속 취재를 계속 해본 결과 측근들 말을 뭐 수십 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 그 보좌관과 세르게이 그 키슬락 그 미국 그 주재 러시아 그 대사가 사적으로 여러 번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 그 주미 러시아 대사는 그랬었다. 텍스트 메시지도 했고 전화 그리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 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것은 안 했다는 것은 거의 그 했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그 전임 그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모습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케이블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어제가 이란이 1979년도 이슬람식 혁명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 혁명 기념일입니다. 이때는 그 이란 사람들이 전부 또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애국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위협적인 말 이런 것을 하면서 진짜 미국의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다. 그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요. 그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아주 그 나쁜 얼굴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란의 그 최고 그 지도자가 며칠 전에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그 이란의 젊은이들이 어제 그 이란 혁명 날에 그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뭐 제재를 하겠다고 테스트를 또 했으니까요. 미사일 테스트를 이렇게 행정부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은 지금 그런 미국의 아주 그 적대적인 말하자면 반미 분위기가 중동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또 다른 반미 분위기가요.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는가 싶을 정도로 좌절도 지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 이제 대법원으로 다시 상고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중지해라 하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멕시코 이민에 대해서는 또 조금 부드러운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뭔 얘기를 합니까?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이민 행정 명령을 발표할 때 그리고 나서 그 연설문을 보고 나서 고쳐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부터 한 20분은 더 됐네요. 25분 내지 30분 전쯤에 부통령이 주재를 해서 어제 그 상원 인준을 통과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준수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Or purpose of evasion. And that I will well. 네, 대통령 선서할 때랑 똑같은 거죠. 이제 대통령 선서할 때는 연방 그 대법원장이 이제 주례를 했지만 이렇게 장관들은 그 부통령이 하게 되죠. 어제도 역시 그 당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찬성 52대 하원에서 반대 42 그러니까 뭐 기권표도 좀 있네요.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7선입니다. 예산위원회에서 일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했었는데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선서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워낙에 가장 뭐 중요했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건강보험을 갖게 하겠다 하면서도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무효화를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식거래 그 부당 주식거래 한 것 이 부분이 클리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물이 1조가 예산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다른 그 여러 그 부처 가운데서도 예산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뭐 메디케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무난히 어쨌든 그 통과가 돼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제 그 제구 항소법원이 시애틀의 연방 판사의 그 판결을 그대로 결국은 이민행정명령 7개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과 그 시리아 난민을 막지 말고 계속 이제 그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오래 갈 것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그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광고 나갈 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3대 0이었습니다. 찬성 그 공화당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지명하고 임명한 그런 그 판사도 결국은 그 시애틀 판사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 증거가 없다. 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이렇게 그 연방 법무부에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이나 미네소타가 경제적으로 가족 관계에 많은 그 피해를 받는다. 더군다나 이제 헌법 1조의 종교 자유 보장 또 뭐 헌법 14조에 뭐 특히 그 무슬림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무슬림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종교나 그런 것들 하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See you in court 이것도 이제 그 트윗에서 얘기를 그 했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그 총리를 웰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사진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뭐 벌써 회담하고 기자회견할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뉴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See you in court에서 사람들은 그 제임스 고솔치, 닐 고솔치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 다 뭐 인준 끝나고 그리고 시작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그 본 것으로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급히 그
급한 그 temporary 긴급한 urgent application이라는 것을 써내서 다음 주 안에 연방 그 대법원에서 4명이지만 그렇게 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대통령들이 자신들이 내린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크게로는 이제 제일 위까지는 대법원에서 딱 그 반대로 좌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도 그 존 로버츠 아주 보수적인 대법 원장에 의해서 살아났고, 그러나 이민 행정 명령은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뭐 죽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또 다른 대통령이 반대적인 방향의 행정명령으로 이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벽을 쌓는다던가 하는 부분은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대통령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때로 그 비판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쪽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 특정 판사를 가리켜서 뭐 소위 판사라는 사람이 그따위로 판결을 내려 터무니없이 이런 식으로 그 제임스 고발트 시애틀의 그 판사를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 새로운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어제의 그 연방 그 제구 항소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그 1,200명이 뭐 못 들어오고 구류됐었고, 그리고 이제 6만 명이 비자가 취소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다시 그 지난번 그 시애틀의 판사의 판결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어제는 상원, 하원 지도자들을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포괄적 이민안에 대해서 내가 뭐 마음을 열고 보겠다 했는데, 포괄적 이민안 특히 Gangs of Eight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함께 만든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있었죠. 그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불법 체류자라도 나중에 법을 지키고 벌금 내고 뭐 요건이 충족되면 시민권까지 된다는 것이었는데, 상원에서는 통과됐는데 하원에서 이 법안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시 내가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선거 당시에 플로리다주의 경쟁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의 이 갱 오브 에잇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마르코 루비오도 젊은 그 갱 오브 에잇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만든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벽을 세우는 것도 국토안보부에서 220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라고 어제 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벽을 세운다고 캠페인할 때 예상했었던 돈은 120억 달러니까 거의 2배가 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가,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 문제, 또 뭐 사적 재산권 침해,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시작된다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국토안보부의 예산으로 일단 그것을 승인을 하겠다 했고, 나중에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받는다고 했고, 멕시코는 돈 안 낸다고 하고, 시작되면은 샌디에고, 엘파소 이런 데서 먼저 그 시작이 될 텐데, 이게 그 또 하나의 문제가요. 멕시코의 그 외무장관이 그 벽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뭐 주라든가 로컬의 그 법 집행관들도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로 보이면 연방 그 이민 당국에 신고를 해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자레드 쿠슈너가 지금 관여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위가 이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열심히 일하는 부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민 행정을 발표를 하고, 또 하나의 그 새로운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민 행정 명령이 이제 발효가 되고 나서 몇 시간 뒤까지 그 내용을 언론에도 안 알려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하고 서명서 이제 또 보여주는 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거죠. 행정명령서요. 행정명령서 보여주고 나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연설문 자체를
루이스 비데가레이 이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그때 이제 마침 1월이었는데 이 워싱턴에 와 있었고 백악관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악관에서 9시간 동안 머물렀답니다. 대통령 사위 자레드 쿠슈너가 연설문을 이 멕시코 그 외무장관에게 보여줬대요. 36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그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너무 놀래서 이 연설문을 그대로 오늘 연설을 하면은 그야말로 멕시코와 미국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왜 그게 정치인은 정치인이라도 미국과 멕시코의 그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쿠슈너가 이 그 멕시코의 외무부 장관과 함께 연설문의 부분을 그 좀 긍정적인 면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지는 않는 식으로 고쳤답니다. 고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길게 보고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도 한 페이지로 써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다 새어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대통령에게 가서 이 연설문이요. 이 부분은 고치는 게 그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는데 뭐 연설문을 고쳐 하면서 그 자리에는 멕시코 외무장관도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나보러 뭐 이런 것을 읽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때 연설하는 것도 보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위가 확신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고쳐진 그 연설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께 확인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CBS 방송의 보도를 보면은 거의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위가 멕시코 이슈도 많이 그 지금 관여를 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멕시코에서 내야지 된다. 이 얘기보다는 멕시코의 그 장벽을 건설하는 것 여기에 이제 그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지금 멕시코 외무장관과도 만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장벽 멕시코에 돈 내세요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민법을 집행을 하고 또 뭐 안전에 협조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국경 수비대를 늘리고 구류센터 짓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이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물론 그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또 미국 대통령의 트윗으로 돈 내지 않을 거면 우리 만나서 뭐하냐 안 오는 게 낫겠다 해서 또 취소를 했잖아요. 그 멕시코 대통령도 트윗으로 했지만 물밑 작업은 하는 겁니다. 멕시코는 장벽 지을 테니 돈 내라. 이것보다는 무역으로 이슈를 이렇게 돌리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나프타 같은 거 우리도 뭐 새로 뭐 다시 이제 검토를 할 만하다. 검토하면은 미국이 다 좋은 것만 가져가겠어요. 미국도 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지금 2주일 내지 3주일 안에 획기적인 것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랬더니 골드만삭스 주식이 쫙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 세금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너무 복잡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업세, 법인세는 35%에서 15%로 내린다고 하니까 골드만삭스가 제일 많이 그 주식값도 올라가고 이득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가? 내가 그 비즈니스의 최고의 리더였을 때와 국가가 운영하는 게 너무 다르네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좌절도 한다. 오늘 그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너무 그 비즈니스와 정부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제한적이었는가? 그리고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새 나가 밖으로? 아니 내가 뭐 페이퍼 한 장 이상은 보고서 받기 원치 않는다는 게 벌써 이렇게 새 나갔단 말이야? 이런 것이요. 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정책에 관해서도 어떤 뭐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도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 자신이 다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비즈니스맨이니까 CEO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주제를 빨리빨리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쓸 그 소비하지 않는 그 최종 결정권자였으니까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돼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그 달라져야지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나 관료나 정치인의 능력에도 좀 그 의구심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좌절스럽네 하는 것을 대통령이 느낀다고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또 이 본인이 하는 얘기, 백악관에서 일을 누군가 언론이 그 슬슬 흘리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라 하는 명령도 내렸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 대통령이 믿고 있는 사위의 전 동생인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단을 산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해상충이다, 저것도 이해상충이다. 미국도 이제 새롭게 배워가는 거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1월 달에도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워싱턴 DC를 방문을 하는데 인터내셔널 호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그 워싱턴에 있는 이 호텔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그 외국 정부 관계자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 묵는데 외국 정부 관계자가 에게 이제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연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산을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 내는 것도 일종의 그 선물로 계산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그 로비스트들도 있을 테고요. 그곳에서 묵으면은 그게 기프트가 선물이 되고 페이먼트가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많은 아주 그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 변호사들이 고소를 했답니다. 대통령을 이 호텔 이것과 관련해서요. 그리고는 원래 그 대통령의 그 사위 그 가문이 로스앤젤레스 그 다저스를 사려고 했었잖아요. 2012년도에 사려고 하다가 안 샀는데 안 샀는데 20억 달러에 팔렸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애미 마린스를 사려고 한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물론 대통령의 사위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제러드 쿠슈너가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밀리가 사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구단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이것도 이해상충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럼 그 경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떡하니 가서 관람객으로 가기라도 한다면 이게 베네핏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그 구단으로 볼 때는 팬이 늘어날까? 팬이 줄어들까? 스폰서가 보이콧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제러드 쿠슈너의 저는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아 쿠슈너가 사는 것을 한다는 것인데 포브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지금 현재의 그 오너가 16억 달러 정도를 받기를 원하는가 봅니다. 그 미술 아트 딜러라고 하죠. 제프리 로리아 씨가.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은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은 좀 비싸다 해서 밀고 당기기를 잘하죠. 그러면 이때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그 사돈 집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도 또 있지 않겠어요? 이 마이애미 마린스가 2003년도에 월드 시리즈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켈리안 코네이가 어제 이방카 브랜드를 사라고 박스 텔레비전에 go buy 이방카 stop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나도 쇼핑하는 거 싫어하지만 오늘은 나도 좀 해야지 되겠는데 내가 프리 광고 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또 박스에 3명 진행자가 앉아 있는데 그것을 편안하게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이것은 연방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딸의 물건을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백악관이었습니다. 백악관의 기자실에 연단은 아니었지만 연단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위성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었는데 그 뒤에 대통령한테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니 대통령도 딸 물건을 이게 다 놀스룸에서 이방카 물건 내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방카에게 놀스룸이
정말로 그 unfair하게 그 unfair하게 트리트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잘한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자문만 선임 고문이죠. 켈리아는 코노웨이만 못한 겁니까? 아무튼 사과는 했대요.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직무 정지를 시켜야지 된다. 강등시켜야지 된다 하는데 연방 공무원이 그렇게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또 그 백악관 대통령 관련자에게는 또 예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대변인이 백악관이요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백악관 선임 고문이 카운슬링을 받았다. 선임 고문이 다른 사람에게 카운슬링을 받았대요. 뭐 이런 얘기요. 아무튼 놀스트롬은 이게 비즈니스 결정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이방카 상표의 그 세일이 63%가 놀스트롬에서 1년 동안에 그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뭐 놀스트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만큼 그 대통령이 부자고 또 대통령의 딸 사위가 다 그 백악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었던 문제들도 생기는데 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보가 자신 이혼하는데 우보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 남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남자가 르 피게로의 그 피게로 보도를 보니까 3,800만 파운드 우버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인데요. 와이프의 그 아이폰을 빌려서 그 우버를 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폰에서 와이프의 아이폰에서는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그 남의 컴퓨터에서 뭔가를 보고 나서 완전히 그 닫아버리는 이런 것 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와이프로 그 와이프의 그 셀폰으로 이 남자가 어디 갔었는지 언제 목적지 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속 보내지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와이프가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를 한답니다. GPS 데이터 이런 것 이후에 이제는 그 우버의 앱도 사람들을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어제 드렸던 약속 못 지키겠어요. 월요일에 하겠습니다.